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출근 시간부터요, 아, 겨울이구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이 겨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피부, 살갗이 먼저 맞이하고 판단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름이 오싹 끼쳤으니까요. 새벽에 첫눈도 왔다고 하니 이제 겨울날 채비를 함께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겨울 뉴스 분석은 시사본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반응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소수 파동,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좀 반가운 속보가 왔습니다. 중국의 기계약분 18,000톤 이상 이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빨리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요소수처럼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가 부족하거나 없어지면 큰일 나는 뭔가가 있죠. 자, 그 누구를 또 챙기지 못했는지 한번 월동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지 일주일 현재 상황을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오늘 진격의 보수가 있는 날인데요. 요즘에 보수가 정말 진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돈 전 의원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2022 대선의 주요 변수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사건본부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코너입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를 와구와구 한 입에 씹어주세요.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막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만나지 못했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늘 만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좀 굵직한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그 이상의 무엇도 받겠다. 박 기자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 이걸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실천해 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거니까 대장동 검찰 수사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 그런 점들이 있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엄정한 책임 추궁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대를 나타냈어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대장동 초기 개발할 때 민간 업자들이 개발할 때 주도할 2009년도 네. 그때 부산저축은행에서 예. PF 대출합니다. 네, 그때 1,155억 정도 대출했는데 많아요. 그게 이제 부정 대출이다. 네.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의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그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대장동 특검 안에 그 네.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네,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이것도 수사가 미진하다면 예. 특검으로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보면은 참 대장동 개발 의혹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야 대선 후보 이름이 다 들어있는지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또 법조인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정치인의 이름도 들어있고. 자, 이게 오평론가님 특검 네. 그러면 야당 받을까요? 야당이 받도록 이제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받도록 압박을 한다? 네, 특검 왜냐하면, 주장은 야당이 더 해왔는데. 네, 왜냐면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초기 상황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건 주임 검사일 때부터
자금 조달 관련 부정 비리를 알고도 덮었다. 이 문제가 하나 걸려 있고 네. 또는 고발 사주라든지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해 위증 수사 방해, 네네네.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 사주 이렇게 등등 4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똑같이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양 후보 모두 다 이렇게 큰 의혹이 있으면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자. 나는 당당하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특검이 시작되고 대선 전역 결과가 발표가 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읍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특검 받으십시오. 내가 억울하면은 나 같으면 받겠습니다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후보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네. 특검 받으십시오. 네. 저도 받겠습니다. 라고 압박을 해서 동시에 시작합시다라고 얘기가 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진짜 윤석열 후보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윤석열 후보가 나는 안 받겠다. 혼자만 받으라고 네. 하면은 네. 나는 무결점한데 왜 당신만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느냐라고 여당 측에서는 공격거리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야당 측이 동시에 받지 않으면은 너만 하라라고 하는 명분은 조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국민들이 떨어진다. 보기에.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국면인 게 네. 애초에는 좋아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특검을 받는다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건 고발 사주 의혹이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런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동시에 받자는 이미 윤석열 후보 측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대장동 특검 안에 2010년에 이제 성남시장이 됐으니까 네. 그 이전에 대장동 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LH가 손 놓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부실 대출권도 함께 특검 범위에 넣자. 네. 요걸 이제 야당 윤석열 후보 측이 받을까 아닐까 뭐 또 거부하면 특검하자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딱 네. 2010년부터 끊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가 남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특정한 한 지역을 개발할 때 이 개발 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민간에게 갔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지 않습니까? 설계의 의혹.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게 가게끔 한 사람은 그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냐. 이게 이제 하나 포인트가 있고 네. 흔히 말하는 계속 윗선은 누구냐. 유동규 본부장이 잡혀갈 때마다 윗선은 누구냐. 네.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애초에 민간이 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었느냐. 요 설계. 네. 그리고 왜 법조인들 흔히 말하는 내노라 하는 법조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적어도 성남시 의회 안에서는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조금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의원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가릴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한다라고 화가 난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받지 않으면 좀 네.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성남시의 의장이 나중에 화천대유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건 되게 이상한 대목인데 아직까지 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윗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여기로만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장동 사건은 사실 야권 인사도 많이 얽혀 있는데 네. 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특검 후보가 이렇게 반전 될까? 특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했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럼 네. 특검 얘기한 거는 좀 프레임을 좀 바꾸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대장동 이거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슈였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후보 얘기도 있네. 아마 오늘 이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걸 수사했다가 뭔가 의혹이 있구나. 네. 이걸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알려졌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역공에 나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다. 네. 기자들께서 또 물어볼 테니까 여기는 입장이 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야당의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 이재명 윤석열 첫 조우를 했잖아요. 네. 본선 여야 이제 대권 후보로 딱 이제 확정된 이후에 원래 어제 처음 만날 줄 알았죠. 여성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인이 낙상을 했고 간병을 하루 하기 위해서 일정을 다 취소했다. 이런 얘기는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아침에 만났어요. 네.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죠? 오늘 한 경제매체 포럼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안철수 대표는 안 왔습니다. 음. 그래서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또 세 3명. 후보가 어제 또 3명. 3명씩 만나네요. 완전체는 안 되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우리 뭐 취재진도 많이 몰렸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고 왼손으로 이재명 후보의 팔을 감싸는 모습 네. 좀 보였고 훈훈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두 손으로 또 윤 후보 오른손을 잡았고 꽉 잡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었고 이 후보가 윤 후보한테 먼저 축하한다 덕담을 건넸고요.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반갑다. 20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심장해요. 우리 법정에서 만났지 않느냐. 앞으로 또 법정에서 만날까. 그래서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는 보긴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했고. 형사 사건을 많이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재명 후보 옆에는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 사람이 오른손을 가운데로 모아서 사진 포즈를 잡는 모습도 연출이 됐고 저는 이 만남은 1분 정도 이어졌거든요. 1분 남짓 정도 이어졌어요. 짧게 이어지고 행사장으로 들어갔는데 분위기만 봐서는 그동안 이렇게 설전 벌이던 사람이 아닌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 포럼 인사말을 통해서도 한 2번 정도 윤석열 후보를 거론하면서 언급을 했고 우리 토론합시다. 뭐 요약하자면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그런 포석이 좀 깔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방역 문제하고 민생 문제가 시급하니 우선 그 주제로 국한해서라도 여야 후보 토론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좋은 대책은 서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생산적인 토론에 제안을 했는데 또 이제 역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아까 특검 관련해서와 함께 공이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떨까요? 토론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뭐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민생 관련해서는 캠프의 전략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고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후보 입장에선 받아야 된다. 후보가 결단해서 대승적으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캠프의 전략과 후보의 개인은 왜 다르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50조 손실보상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50조가 아니라 초과 세수분으로 10조 20조 손실보상 하자라고 합의가 돼버리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연말에 그냥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럼 연말에 시행하면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캠프의 전략상 이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네? 라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캠프 차원에서는. 근데 윤석열 후보 개인 차원에서는 설령 일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면 그런 토론에 빨리 나서서 제가 할 실행력은 없지만 지금 행정 권한이 없으니까 실행력은 없지만 제가 동의해 줄 테니까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라는 결단을 보이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개인의 결단과 캠프의 전략이 분명히 맞부딪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어느 정도는 무조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하려고 할 겁니다. 측근으로부터의 자문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아직 선대위 구성이 완료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비서실장만 있죠. 유일하게 확정돼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거물급 선대위원장을 모시느냐 아니냐 뭐 김종인, 김병준 여러 이름이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이 1대1 토론 제안에 대해서 꼼수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을 뭐 잘하니까 말솜씨가 현란하니 말솜씨가 있으니까 국감 때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이 거의 무력화됐잖아요. 우리가 봤죠. 봤는데 그런 걸 좀 노리고 그런 어떤 전략 차원에서 꼼수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바로 뭐 정책 토론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당의 생각과 후보의 생각이 얼마나 또 일치하고 다를지는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50조 원 지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든 분들은 바로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안에 50조를 풀겠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돈 풀기 아니냐, 돈 뭐 쏟아붓기 아니냐,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후보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좀 뭔가 혼선이 빚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본선인데 저는 또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뭐 야당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이제 뭔가 토론을 걸었겠죠.
네. 하지만 보면은 이 내부 경선 과정에서 말솜씨로는 가장 딸릴 줄 알았던 윤석열 후보가 네. 의외로 경선 토론에서 네. 10차례 이상 했는데 기세로 막 제압하는 장면들을 또 국민들이 보고 놀랬거든요. 네, 그 생각보다 예. 첫 번째 그 홍준표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1대1 경선. 그때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예상하기로는 홍준표의 압승을 예상을 했는데 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윤석열의 압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인정을 다들 했잖아요. 그렇게 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많이 됐을 것이고 적어도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이런 단련이 어느 정도는 꽤 된 것 같아요. 말 실수만 걸러낼 수 있다면 네, 꽤 됐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다 말 실수는 다 위험한 거죠. 양당 모두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후보가 지금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질의응답을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렇죠. 그런 기회 자체를 조금 줄여나가고 있다. 그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선 국면 들어가면 TV 토론은 어차피 하게 네. 돼 있는 거니까 양자가 몸풀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재밌겠다. 왜냐하면 시사본부 입장에서는 좋죠. 뉴스거리가 많이 쏟아지는 게. 이 두 후보의 정책 비교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도 연결돼 있는 건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으로 나와요. 네. 컨벤션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장기화돼서 고착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않다. 이런 진단도 나오기 때문에 이 아젠다 세팅, 의제 선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그러니까 네. 요즘에 메타버스는 온라인의 제2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시 IT를 승부를 거나 그랬더니 매주 타는 민생 버스의 줄임말이 네. 메타버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이 내용이에요? 어이와 아이의 차이인데요. 네.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아이 아. 그 메자인데 이게 이 약 한 8주 정도 그러니까 8주. 2달 정도 매주 3, 4일 일정으로 금요일부터 뭐 금, 토, 일, 월 뭐 이렇게 네네. 전국을 누빈다는 겁니다. 번역을 정해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가서 네네. 시민들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이런 일정을 소화한다는 거고요. 이게 부울경에서 시작해서 충청을 거쳐서 뭐 호남 갔다가 수도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일정이 될 것 같고 이게 이 버스에서도 뭔가 하겠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뭐 MZ세대 청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동하면서도 소통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역 오프라인으로 공약이나 만나고. 지역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뭔가 좀 다이내믹하고 뭐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선거 운동을 하겠다. 그런 판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심려를 여기서 일으킵니다. 그럼 MZ세대 대표를 직접 모셔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캐릭터를 소화해주고 계시는 오창석 청년. 네, 네. 이 메타버스, 이재명의 메타버스 계획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뭐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MZ세대 입장에서 왜냐면 당신들을 위한 건데. 초반에 이제 모든 후보들이 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이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준비되지 않고 가는 것은 진짜 인사만 하고 오는 거거든요. 아주 쓴소리하면 이 행사는 정말 인사만 하고 오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울경 관련해서도 몇 번이나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울경에서 메가시티를 만들면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리 이제 메가시티 시민 된다. 이렇게 해서 표 찍어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표가 되겠습니까? 메가시티 시민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고 네. 내 일자리는 어떻게 생기고 내 집장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뚜렷한 게 있어야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 잘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독려해 주는 거지. 지금 그런 거대한 비전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내용이 아직 모호하다. 없습니다. 정책 내용이 뚜렷할 때 가라. 네, 없어요. 메타버스는 이건 사실 태우고 다니는 수단이지 네.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민생버스 투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민생 투어. 네. 민생 투어, 민생 버스 굉장히 잘했는데 진짜 그 메타 유니버스라고 해서 줄여서 메타버스 온라인 공간이 활황이 되는데 이런 오프라인 버스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전략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럼 이 안을 낸 분은 잘라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가서 시민들이 제안합니다라고 해서 한 지역마다 100개의 공약을 받아와서 조합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걸 조합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걸 공약화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지역 민심부터 네. 모아보고 네.
먼저 귀를 열고 네. 그 다음에 답을 하는. 네. 결과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반영하는 공약화하는 걸 한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네. 있겠지만 나는 이재명입니다. 뽑아주십시오.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아, 정체가 모호해요. 어제는 안철수 캠프인 줄 알았는데 오창석 평론가 오늘은 또 이재명 캠프 같고 맞춤형입니다. 또 맞춤형. 장희찬 평론가를 부러워하는 걸 보면 친윤 캠프로 가는 듯 하다가 아주 대선 전에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치인 스스로가 내는 공약보다는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가 민심이 원하는 공약을 뽑아올 수 있는 것이 모든 후보에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좋아요. 좋은 코멘트였어요. 자, 12시 40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 중에 저스틴 비치님, 인간 요소수, 오창석 평론가님, 평소엔 존재감 없다가 없으면 큰일 나는 분. 근데 또 많은 요소수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데 암모니아로 만들죠? 암모니아로 만들죠. 암모니아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암모니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교통정보,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면서 도로 위도 평소보다 혼잡합니다. 앞차와의 여유 공간 꼭 두시고 천천히 주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 터널 지나서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릉터널부터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입장 부근에서 망향 휴게소까지는 11km 구간 제속도 못 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천부터 밀리고요. 반대 목포 방향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도 짧은 정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강릉으로 가는 차들이 많은데요.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 부근에서는 4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 필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대선까지 뭐 오늘이 10일이니까 딱 이제 4개월도 안 남았네요. 네. 야, 3월 9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뉴스에서 빠뜨리기 어렵게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드디어 오늘 광주를 가네요. 이 일정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미리 보여주시죠. 네, 오늘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네.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요. 관심은 뭐 오후에 예정된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일정입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어제부터 지금 그 앞이 좀 난리인데요. 광주 쪽에서 맞습니다. 반응이 오고 있죠. 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학생 30여 명이 어제 이 묘지 진입로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이 참배의 입장 시간에 맞춰서 민주의 문 앞에서 연자농성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고 못 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참배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학생들이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 앞에 안전 펜스라고 하나요? 이런 걸 좀 쳐가지고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런 바리케이트를 모습을 치고. 보이고 있는데 네. 아까 오전에도 지금 충돌이 벌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대학생 단체 간에. 그렇습니다. 그 대학생들도 이게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찾아가지고 뭐 썩은 사과를 선물하겠다. 아니면은 사과, 개사과 네. 논란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풍자 행위로 네. 윤 후보를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좀 삼엄하게 그 묘지 앞에 경비 경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자세로 사과를 할지 네네. 이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을지 경찰들이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오늘 동선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게 네. 먼저 전남 화순을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광주. 맞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끌었던 이제 고 홍남순 변호사 이 생가를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육군 상무대 영창터였죠. 광주 5.18 자유공원에 들릅니다. 네. 그다음에 5.18 묘지를 참배하는데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목포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목포에서 1박을 하더군요. 맞습니다. 1박을 하고 내일 오전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이 기념관을 방문할 네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호남
그리고 민주당 이탈표 중도층 자신의 취약 그 지지층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지지세를 좀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지 이 일정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 목포 일정 이후에는 바로 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야, 어찌 보면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을 네. 동선으로 쭉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이제 효과가 어떨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정치문 할 때 좀 중도 외연 확장성. 근데 실제로 입당하고 나니까 강성 보수. 네, 이게 맞아요. 소구하는 이제 언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토끼 먼저 잡고 그럼 이제 산토끼 잡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산토끼라기보다는 광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사과할 일이 없이 갔다라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괴사가 논란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찾아갔으면 오히려 호남 민심이 약간 녹아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겉모습과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속마음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두환 괴사가 논란이 아예 없었을 때 계속해서 방문했으면 그래도 호남 민심이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이미 그게 한번 터지고 나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그러나 예전보다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는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역사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오들은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캠프 차원에서도 후보 스스로도 아마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네.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봉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아, 네. 예, 그 즈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맞아요. 보수 맞아요. 인사들이. 물론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앞에 면전에서 큰 소리를 호통을 쳤지만 네. 호통을 치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 계속해서 찾아갔었는데 아마 봉화마을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요즘에 참 특이한 것이 양당이 진보와 보수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 지금 안 계시니까 서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가져와서 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봉화마을 가는 거는 아마 뭐 특히 뭐 광주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뭐 비난받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수 인사들이 왔었기 때문에. 이게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홍준표 후보가 봉화마을 가서는 방명록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노무현처럼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내부 경선에서 정말 가장 꼴찌의 이제 지지율에서 네. 그 전국 순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선 후보로 되는 장면이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근데 거의 그 근접까진 갔는데 와 맞아요. 거의 승자가 근접했습니다. 되지는 못했어요. 네. 노무현처럼 이렇게 썼던 기억이 또 나는데 자 내일 봉화마을 방문은 어떨지 당장 오늘 광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정성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불상사가 있더라도 계속 가서 진정성을 납득시켜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 뉴스가 바뀌면 네. 평론이 또 윤석열 캠프처럼 이게 맞춤형으로 잘할까요? 참 다채롭습니다. AI예요. 자, 이 윤석열 선대위 이제 꾸려져야 되는데 권성동 비서실장만 있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네. 박 기자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 그런 그림. 그게 그 논리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생각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원톱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보는 거죠. 총사령관을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식사를 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윤 후보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윤 후보의 이 픽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김병준 전 위원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전 위원장도 윤 후보와 원래 인사적인 교감이 있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전 비대위원장으로 동급 아니에요? 전 비대위원장 다 그럼 모이는. 또 위아래 서열 싸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똑같진 않을 것이다. 네. 과연 어떤 사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네. 그 그림으로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시간 없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건 김종인 위원장은 뭐 금태섭
뭐 윤희숙 이런까지 나오면서 뭔가 당의 중진들보다는 네. 외부 뭐 이 인사나 아니면은 당내 이제 초선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꾸려서 이걸 돌파해 보자.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원래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는 중도와 또 이런 뭐 젊은 층에서 인기가 좀 있었는데 네네. 당에 들어온 다음에 그런 게 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이걸 좀 원하는 것 같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 정확한 생각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잃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캠프를 해왔고 그렇죠. 후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나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친윤평론가로 이름 날리고 계신 오창석 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야 돼요. 이 선대위 구성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네. 명망가들이 다 들어찬다고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일사불란하면서도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네. 선대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일단은 뭐 김병준, 김종인 두 사람 모두 전 비대위원장이긴 하나 네. 최근의 경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재보궐 승리를 이끈 지도자. 4.7 재보선. 그렇죠. 네. 극적이었죠. 김병준 전 위원장은 2020 총선 낙선자. 네네. 조금 입지가 달라요. 달라. 마지막 경력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쏠리긴 한 텐데 사령탑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가려가지 않으면 사실 무게감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무게감이 완전 다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금태섭 이런 이름을 선택했던 이유는 민주당을 뼈아프게 지적했었던 사람 네. 그리고 뼈아프게 지적했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포인트를 두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든 지금의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꾸려질지 또는 이재명 선대위는 뭐 드림원 팀이라고 꾸려졌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봉합은 됐는데 또 이 객원 이 중량급 인사를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선대위 대결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김종인 네. 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거의 맞서는 그 그렇죠. 민주당의 사람은 누가 될지 네. 뭔가 참신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가 좀 없는 게 민주당 입장 좋은데 네. 글쎄요 어떤 인사를 모셔올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한 분의 카드가 있는데 나중에 민주당에 슬쩍 내보내 보겠습니다. 네. 채택되면 주머니. 좋은데. 자, 오늘 이제 요소수가 좀 뚫릴 것도 같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이 기계약된 분량 18,700톤 곧 국내 반입이 된다. 이 두세 달치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도 걱정이지만 당장 큰 숨통은 튀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내일 좀 자세히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입뉴스 저희 우리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님 오창석 야 정말 여러 가지 캐릭터 오늘 소화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059님의 디저트송 신청입니다. 오창석 평론가를 생각하며 곡을 신청해 봅니다. 박영규 씨의 카멜레온. 딱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평님 노래만 틀어드리면 박정호 기자님 서운하셔서 다음에 또 들어오겠죠. 뭐가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자, 0259님의 신청곡은 이 자자의 버스 안에서였는데 요걸 오늘은 디저트송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신청해요. 이재명 메타버스 이벤트로만 남지 말고 부디 많은 분들의 의견 수렴하시길. 자, 0259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준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도 매일 학교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미리 막고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립국어원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글날을 맞이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성 용어를 대상으로 3주일간 국민 설문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행정 분야에서는 곁에서 돌보아 줌이라는 뜻인 개호를 간병으로 다듬은 말이 선정됐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이 결산 때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표를 뜻하는 대차대조표를 재무 상태표로 다듬은 말이 선정됐습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다듬었는데요. 이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질병과 부상, 출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참고로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은 것 가운데 돈을 내어줌 또는 값을 치름을 뜻하는 지불을 지급으로 고쳤고요. 또 책과 서류, 공책 따위의 지면에 글자 없이 비워둔 칸이나 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 공간을 빈칸으로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이분은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에 서울 등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첫눈도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잠시 그친 곳이 많지만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인천과 경기 남부, 경상도 내륙과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오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곳은 제주도 산지에 최고 8cm, 강원 산지 1에서 3cm, 강원 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 1cm 안팎이 쌓일 전망입니다. 한편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지금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서도 강풍을 주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4도, 제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밑돌면서 12월 초에 해당하는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 2만 톤 정도가 선적 대기 중인데 협의가 잘 돼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사건을 재수사해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고소인 정대택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가 공공의료 확대와 간호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혼란이나 이로 인한 진료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 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400만 달러, 한화로 282억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 방역 체계가 전환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2,42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일상 속에서 달라진 방역 체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10분 인터뷰는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는 체제 전환되기 직전에 한번 통화를 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전환된 이후 주말 영향권이었던 어제 오늘 제외하고 어제 오늘 1,000명대였는데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많은 전문가들과 당국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날지 예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확진자의 증가 추세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늘어난 확진자가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 주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 네. 저는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고 예상 가능 시나리오 그 중간 어디쯤 가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 일상 회복 이전 이후 2,000명대는 여전하단 말이죠. 그럼 또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도 있었고 이 영향은 언제쯤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이때까지 2년 동안 경험을 겪으면서 저희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할로윈 데이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 10일 정도 뒤가 되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늘어나는 것이 일요일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오늘과 내일 사이에 확진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가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체 유행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저희가 딱 필요한 시점에 전화 연결을 잘 드렸네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분기점이다. 자, 오늘 확진자는 내일 오전에 발표되는 것이고 내일 확진자는 이제 모레 발표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 방역 패스 말이죠.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났고 본격 도입이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등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 미접종자의 출입을 규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 반발, 특히 이제 헬스클럽 운영자들 등 반발이 크더라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조금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대상과 폭이 넓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넓히기 위한 수단 아니면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네.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 안전장치로 매우 한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증가할지를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한시적으로는 조금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대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면 해제할 수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잘 유지가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해제가 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4주 플러스 2주, 6주 동안은 버텨보자.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5주가 남은 셈입니다. 동참을 이제 지금 촉구해 주셨고요. 자, 일상 회복 이후에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집회 신고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는데 전문가로서 우려되는 대목은 어떤 점들인가요? 네,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집회금지에 대한 해제는 2단계의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회까지 많이 시행이 된다, 아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는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요인으로선 생각을 합니다. 네, 위험한 요인이다. 자, 오늘 위중증 환자가 460명 나왔더라고요.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또 한 주 동안의 사망자는 126명. 전주 대비 한 40명 증가했다고 하던데, 지금 방역당국이 일상회복 단계에서 제일 예의주시하는 게 위중증과 사망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단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네. 첫 번째고요. 비례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의 중환자 예방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중환자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소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들이 많은 네.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접종하셨던 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2회 접종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경과가 되면서 백신의 중환자 예방 효과가 소폭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최근 사망자의 70% 이상은 백신 미접종자였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접종자들도 이제 면역 효과 또 이 중증과 사망으로 이제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건 이제 지속적인데 부스터샷 시기를 현행 6개월에서 좀 더 단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부스터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부스터 백신 접종의 시기를 앞으로 많이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중환자 예방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80에서 90%대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스터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들에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린다라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중환자 병상을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확보하고 네네. 있냐가 될 텐데요. 중환자 병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스터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스터샷 접종은 앞당길 필요가 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결국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때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 체계 한 75%까지를 마지노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병상 확보, 의료 인력 수급 등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병상 관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병상 관리가 지금 정도는 병상 점유율이 50에서 60%대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확진자와 중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네. 그렇다면 2주 뒤나 3주 뒤에 있어서는 중환자 병상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중환자 병상의 숫자, 즉 분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주는 전략이 필요한데 네네. 하지만 중환자 병상 확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병상만 확보한다라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중환자 병상을 늘리게 되면 다른 질환으로 중환자 병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병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그런 예측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교수님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닌 중간 어딜 것이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병상 관리, 이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럼 애초에 이제 전환할 때 그 얘기가 얼핏 있었습니다만 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멈춤에 들어갈 가능성도 2, 3주 후에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소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확진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유행 곡선 자체를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얼마만큼 있냐인데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상하는 지표도 역시나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유행의 규모 그리고 중환자 병상이 차가는 속도를 감안을 하면서 어느 조건에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있을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조건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당국과 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 확진자가 한 5천 명이 상한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 추세로 보면 한 3천 명만 넘어도 좀 큰일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감당하는 것이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희생을 바탕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특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 네네. 지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중환자로 될 가능성도 줄여주고 입원하는 환자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빠르게 본다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다라면 그때까지 확진자의 규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억제할 수 있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또 한 번에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의 분기점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또 한 3, 4개월 버텨야 되는군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이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시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좋은 효과가 나기를 바라봅니다. 정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 당시에 보수는 맞지만
야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일갈하셨던 이상돈 전 의원, 이상돈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쌀쌀한 날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인터넷 바닥 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팩트체커 오늘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뽀얘지셨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뱀파이어 스타일. 자, 진격의 보수 시작해보죠. 4개월 남은 대선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주는 윤석열 후보 지난 금요일 선출 이후에 계속 보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상당히 좀 이제 리드하고 있고, 제작진과 통화에서 이 교수님이 절망이야 절망 이런 표현을 하셨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부정보다 더 심한 절망적이라고 보신 이유는 뭐예요? 뭐 좀 전에 뭐 보수의 시간이라 그랬는데 네. 뭐 야당의 시간은 맞는 것 같은데 야당의 보수의 시간인지 모르겠어. 네네. 오늘은 또 반대네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수고 뭐 진보고 뭐 정당 얘기를 할 때 좀 이것이 합리성이 있는 어떤 정치적 철학 같은 걸 우리가 보수 진보를 네, 얘기하지 네. 이렇게 극단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 뭐 지금 대선이 이건 뭐 검찰의 시간이 지금 되고 있고 검찰의 시간.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이번 뭐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이게 한마디로 복수 같아요. 복수를 하느냐, 복수를 막아내느냐. 복수국이네요, 대선이.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야, 내년 3월 대선이 복수국인데 복수를 하느냐, 그 복수를 막아내느냐, 이 리벤지 게임. 야, 이건 너무 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지금 이 교수님 들려주신 말씀은 홍준표 후보가 대선, 경선 이후에 한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같은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검찰이 주도하는 굉장히 비리 대선이다 이렇게 일갈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제 기시감 데자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검찰이 뭐 BBK 또 도곡동 땅 같은 거를 쭉 수사를 그렇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유포되는 이야기는 아마도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무혐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미 대선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 전 시장이 됐지만은 심지어 이동부 선생 같은 그 보수 언론은 또 인터넷 신문에다가 이명박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표한테 후보를 양보하라는 글까지 쓴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검찰이 뭐 무혐의를 했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바로 그 사건 다수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큰 집에 가 계시다 말이죠. 네. 그럼 그 당시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그건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자간에 검찰이 뭐 두 후보에 대해서 검찰 공수처가 수사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맞습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두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교수님, 저희가 궁금한 게 좀 전에 이제 2007년 대선 당시의 예를 들어주셨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를 향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뭐 이를테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당시 청와대가 이 정도로 덮어두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다라는 의혹들이 이제 그동안 많았었는데 혹시 이번에는 근데 이제 양쪽이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청와대나 혹은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궁금증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 당시 이제 검찰이 기소해서 이른바 이명박 전 시장을 후보를 낙마시키면은 여당 후보 정동영 후보가 되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이회창 후보가 그렇죠.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후보 교체가 됐을 수도 있고. 네, 후보 교체는 그 당시는 이미 선거 등록하게 되면 못 하죠. 뭐 이제 이런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대북 정책을 두고서 이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후보가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회창 전 총재의 당시 출마의 표는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였거든요. 뭐 이런 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번에 뭐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뭐 청와대의 주된 관심은 이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 야당에 대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2007년의 어떤 교훈을 청와대가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겠어요. 명심해야 한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자, 이 교수님 오늘 시작부터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윤석열 후보의 선출뿐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이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절망적이다. 이 차기 대선의 키워드는 복수다. 이 아주 센 이야기들인데 임경민 팩트체커 윤석열 후보 선출 예상했나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의 비평가들 소위 이제 TV나 라디오에서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게 전망을 하긴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대세론이었고 워낙에 이제 대세론이었고 그리고 이제 당심에서 앞선다는 얘기는 파다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결과를 받아봤더니 생각보다 더 극단적으로 이제 여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10% 이상 앞서고 이제 당심에서 이제 20% 이상을 앞서서 이제 뒤집는 결과가 나온 셈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여론과 반대로 가는 강성 지지층의 힘에 이끌려서 이제 간다는 게 장기적인 대선 레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렇게 가더라도 야권한테 승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현 정부가 너무 모든 거 못했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 욕구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요번에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서 막판에 굉장히 많은 입당한 당원이 많았어요. 그것이 과연 자발적인 입당이냐 조직적인 입당이 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요번에 마지막 선거 요번에 경선 여론조사 앞두고 나서 뭐 몇 개 여론조사 조사 보니까 동률이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난 그것 좀 의심스러워요.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서 그 뭐 몇 개 여론조사 같이 했는데 사자대결 이런 것들에서 똑같다고 나온 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19만 명이 좀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홍준표 후보 쪽이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고 캠프가 거의 없었잖아요. 규모로 보면.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난 이번에 솔직히 좀 드롭을 해줬으면은 그러면 본인에게도 좀 다음 기회가 있지 않은가 기대하고 좀 나도 뭐 알아보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번 선거는 강경 대 강경에 뭐 이렇게 많은 좀 중간 유권자들한테 실망을 주는 선거가 되지 않는가 해요. 당내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지만 지금 근데 이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줄 때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화시킨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원 내는 이제 당비를 한 달만 내도 이제 당원권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을 동원하기 굉장히 좀 용이해졌던 측면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또 비난할 건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은 당원 외에 선거인단을 모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선거인단을 모집 안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급속히 이번 계기에 확 입당하고 뭐 나고 탈당하는 사람도 막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없고 여론조사 대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라고 이제 말해서 상향식 공천에서 경선을 얘기하는데 그 민주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이렇게 조직이 좌우하는 경선 같으면 이게 과연 이걸 당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근본적인 이번 민주당이나 이쪽이나 다들 좀 성찰을 한번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이죠. 자, 지금 이 경선 끝나고 홍준표 이제 전 후보 매우 아쉬웠을 텐데 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날리죠. 한번 이제 홍준표 의원의 육성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대선은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봤지만은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네. 자, 홍준표 의원, 검사 출신이죠. 모래시계 검사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선거에 지는 쪽은 감옥에 간다. 이렇게 강한 발언에 또 검찰이 결정하는 대선이다. 사실은 이 교수님 아까 쭉 해주신 말씀과 복수 이제 일맥상통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 후보가 감옥에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 편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쪽 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에. 같이 중립적으로 누구든 이기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권이 끝나면 또 죄라는 게 면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가잖아요. 네, 글쎄 뭐 그렇게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장관의 검찰과 공수처가 몇 건의 수사를 하고 있고 12월이 아니고 내년 3월 대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아마도 뭐 한 달 남짓 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까지. 어디 무슨 결정이든 굉장히 부담되는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의 말은 그렇게 검찰이 이렇게 모든 걸 다 없던 식으로 끝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뭐 이런 일이 커져 있습니다. 그 수사가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아마 그런 거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 반전이 있는 게 검찰이 결정하는 대선이다. 거기 또 공수처도 올해는 새로 생겨 있죠. 그런데 바로 오늘 오전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민주당 결과 다른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수용한다. 특검 이상의 무엇이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집어넣습니다만 특검으로 가게 되면 그럼 대선 칼자루가 좀 검찰에서 옮겨지지 않을까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일단 우리가 특검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특검 중에 특검이 무슨 특검이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히 지금 정권을 몰락시켰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이 기소가 과연 이게 정당성이 흔들리는 판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특검이 가능할 것, 누가 특검을 할 것인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하게 되면 특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유야무야해서 대선까지 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는 이거 그야말로 뭐 계륵처럼 이렇게 하지 못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 묘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현 상황에서 특검이 뭐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시간을 끌어서 대선까지의 수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이재명 전 지사, 이재명 후보가 좀 그런 얘기한 것은 제가 짐작하기는 당내에서 나오는 어떤 좀 뭐 이런 불협화음, 비판 이런 것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갔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결국 특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조금 이제 엇갈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의원님 혹시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사이에 이제 토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건도 넣어서 같이 특검을 하자는 안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는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던졌으니까 야당에서는 그럼 이걸 받을까요? 받아야 될까요? 예,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두 후보 자체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제가 볼 때는 특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수사가 중단돼 그 시간되니까. 네네. 시간 끌기 전략으로. 시간 끌기죠. 그리고 일단 한번 이런 특검을 누가 하겠어요?
특별 검사를 구할 수가 없다. 난 구할 수 없다고 봐. 그리고 또 누가 맡은들 누가 국민 신뢰가 그 아래에 있겠느냐. 누가 하겠으며.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시간을 끄는 것밖에 나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다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지만은 양당의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잖아요. 김표 의원이나 또 다른 이낙연 쪽에서 그렇죠. 이번에 도무지 이런 놈의 선거가 어디냐 말이야. 이런 노무 선거가 어디냐까지 이제 교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학자의 입에서 정말 이 혼탁하다는 얘기죠. 혼탁하다는 얘기인데, 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야당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농단 특검으로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인데 대장동에 또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몰락하는 중대 사건이 있었고, 또 여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의 이제 수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직을 잃게 되는, 심지어 대선 후보 반열에서 또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지금 이 보수의 시간 아니다, 야당의 시간은 맞다. 이 교수님이 이번 주에 또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야당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을 가지고 시끌시끌하단 말이죠. 자, 한번 요 인서트 우리 오디오 듣고 와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초기에 자기 싸움이 치열하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각자 역할이 또 재조정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 어떤 그런 인선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고민 안 하셔도 되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요, 초기에 다소간의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거중 조정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선대위가 안정화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네, 자, 시사본부의 첩보원 제임스 본드 임경빈 작가. 자, 지금 도대체 이 윤석열 선대위 어디까지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선대위는 비서실장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에 내정이 된 상태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 좀 전에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진행자가 그 질문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급이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직에 어울리느냐. 그렇게 너무 다선이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도 안 맞죠라고 이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체급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으로 내정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지가 이제 담긴 인선일 텐데 다른 인선이 지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맡겨야 된다라는 얘기, 기정사실화되는 기류가 있다가 반대로 또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의견,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엊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접촉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대위 구성을 하고 있긴 한 것인가. 여기서 여기 요 대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오늘 이 교수님 기다린 게, 이 교수님이 또 보수의 좌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원리 원칙적인 보수의 가치와 이제 정의를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정치에도 몸을 담으셨으니까 혹시 연락 안 오셨나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야 은퇴한 사람인데.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은 모셔야 좀 개혁 보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일이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이제 뭐 지금 말 나오는 거에서는 이제 김종인 박사님, 그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부담스러워한다. 2012년 그 대선, 그다음에 2016년 총선에서 뭐 몇 번씩 정권을 달라,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가서 찾아가고 뭐 이런 게 여러 번 했잖아요. 윤석열 다 받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김종인 박사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야당이 우세한 선거라서 이름 올리면 그냥 구체요 뭐 이렇게 없어도 우리 혼자 가자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 윤석열 후보와 주변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교수님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쭉 얘기가 이번 주에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김종인 선대위 합류 결렬 이렇게 돼도 야당 우세에는 별 영향은 없다. 난 영향 별로 없다고 봐요. 영향 없다고 또 그걸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이른바 좀 골수 보수라 그럴까? 경선 과정에서. 네, 그 이른바 결집된 보수. 네네. 강성 보수진. 김정인 박사 안 좋아하죠. 안 맞는다. 중도 의원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좋아하죠. 그리고 중도 의원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갑자기 등장한 이 김병준 카드. 이 카드가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김병준 씨는 뭐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정권 달라든가. 그냥 뭐 피겨 헤드로 그냥 앉혀놓는 거에서 분란할 수 있죠. 피겨 헤드. 굳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치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매운맛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약간 순한 맛이고. 그거보다는 골치가 아프고 골치가 안 아프고. 좀 말로 설득을 해서 그냥 이름 올려주시고 좌장을 맡으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이 김병준 위원장 혹은 정권을 가지고 지금 뭐 파리 때다 해체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 야, 오늘 굉장히 해안으로.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이 교수님께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되면 점심 쏘시는 걸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 난 그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만큼 쉽지 않은 분으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맹공을 한. 근데 이게 이준석 당대표도 본인이 당대표인데 파리 때라고는 안 했지만 하이에나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드러날 거다. 지금 심지어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파리 때 하이에나 자리사냥꾼 선대위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 싶은데 이 정치 경험 해보신 이 교수님 맞습니까? 그런 표현은 좀 뭐 심하고 난 좀 이런 표현 쓰는 거 아니라고 봐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 심하지만은 그게 항상 그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너무 승리가 빤히 보이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가 또 보면 철저하게 농공인상 거기에 근거해서 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서 그 정권이 이렇게 2년 만에 지방선거 이후에 저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정권은 바뀔 가능성이 많지만 이게 과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좋은 정권 교체냐. 나는 이게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느냐. 나는 그건 다 모든 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자초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수의 입장에서 보수 정당을 지금 봐도 마뜩치가 않으신데 이렇게 좀 어찌 보면은 갖춰지지 않은 보수가 집권 가능성이 높은 것,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야, 지금 이게 뭐 파리 때 하이에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때 결국 친이계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친박계가 만들어져서 이 계파 싸움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 이 파리 때의 리스트 임첩보원은 확보하고 계십니까? 리스트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검찰 수사와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좀 부담이 있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상돈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이제 골수 보수층의 지지라는 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 내지는 감옥에 보내겠다. 우리 이제 복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수에 굉장히 무게 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다시 지난 정권들처럼 이렇게 정치 보복으로 흐르는 흐름이 생기지 않으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정권 보복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했죠. 적폐를 청산했다. 적폐 청산. 그렇죠.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 또 뭐 그런 부분에도 뭐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은 뭐 어떻게 정치적 결정이지만은 과연 이렇게 무슨 수십 년 전혀 방어도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수십 년씩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중에는 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정치 관여로 형기가 3년이 늘고 뭐 이랬거든. 그런 난 그 굉장히 무리했다고 보는데 뭐 결국은 또 이게 그런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또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이런 난 좀 그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벌어지고 특검의 있어요. 수사팀장이 이제는 이제 보수 진영에 그리고 이제 수장이 그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다른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홍준표 의원이 제일 실수한 게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 때문에 그 여기서 저 사람 안 되겠다 해서 표가 안 간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한 과정에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연민을 표현해서 그래서 그냥 지지도 떨어지고 그냥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의 뜻을 반영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도대체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퇴보하는 거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이상돈 교수님의 개탄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양강구도의 이제 여야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싸움이고 이번 주 어쨌든 교체 의견이 여론상 더 유력하다. 지금 이제 야당의 시간이다 규정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또 군소 후보들도 나왔어요. 지금 적어도 3명은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심상정 후보 정의당에 그리고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을 창당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의 또 역할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박빙 상황에서 있을 것 같은데 임 작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어떤 대선의 중심 변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종속 변수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권 쪽에 단일화 대상이 될 것이냐, 혹은 야권 쪽에 단일화 대상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전망하기로는 양 후보가 다 자기 자체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상대 후보한테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어야 그나마 단일화 후보라도 될 수가 있는데 단일화 대상이라도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지지율이 이제 깎이게 되면 오히려 거대 양당에서는 그냥 밀고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하는 압박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향후에 한 1, 2주 정도가 굉장히 이제 지지율 추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정도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고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다. 안 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은 쉽지 않다. 심상정 전 의원도 이번에 나오는데 지난번보다는 이렇게 신선하다고 볼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선거만 하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왔던 누가 또 나왔다 이런 말까지 옛날 노래네요. 작년에 왔던. 나는 이렇게 이번 선거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영향력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완주 가능성이 클까요, 의원님? 근데 대선 돈 들어요. 돈 많이 든다. 그리고 이게 15%죠? 15% 10%인데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특히 눈물을 흘렸잖아요. 특히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에 그래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 신당에서는 그래서 그 큰 정당에 그야말로 원내 정당에 20석이 안 되는 정당 아니면 대선 후보를 과연 그렇게 한다는 게 또 2007년에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 15%를 넘겼죠. 그건 이제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사람도 반쯤 찍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찬성하지 않은 보수 유권자도 반쯤 찍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저는 2017년 대선 안철수 후보는 3위 21% 선거 비용은 다 보전 받은 거예요. 올해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자본주의인데 어찌 보면 돈 얘기를 지금 이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2030 표심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또 변화된 상황을 가지고 고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물론 준비돼 있죠. 오늘의 간식은 초코맛 버섯 과자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몸에 당 떨어지면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하시겠죠.
초코맛 버섯 과자 아삭아삭 드시면서 기운 좀 내시라고 준비했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너, 이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이미 자리 잡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승님. 예. 네, 저희 탐정 스승님. 네. 오늘 이거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면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너무 저는 미스테리예요. 예. 이 1999년에 발생했고 이후에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인데 다시 지금 뭐 범인과 관련 정황이 재부각되고 있어요. 예. 어떤 사건입니까? 1999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변호사분,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본인의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본인의 차 안에서. 예, 흉기로 가슴을 이제 찔린 상태로 사망하신 사건인데 99년이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당시엔 있었고요. 네네, 살인죄도. 예. 15년이면 2014년이면 끝난 건데 아시다시피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생겼죠. 공소시효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네. 근데 이제 하필 그 중간에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간. 그래서 공소시효가 정지돼 갖고. 이야. 참 이거는 우연히 겹쳤다고 해야 될까요? 해외로 나가면 기소가 뭐 어떤 수사가 중지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 정지되고.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정지.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들은 다 공소시효가 다 연장되는 겁니다. 멈춰 있음으로써 그럼 귀국하면 다시 시계가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멈췄던 시간이 수년이 되다 보니 1999년 사건이지만 해외 체류 기간을 빼면 15년 공소시효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없죠. 살인 사건. 지금은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졌다. 그렇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묘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BS의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 관련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가 이 자신이 이 사건 관련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인터뷰하면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체포가 돼서 송환이 됐고 지금 재판 중인 해외에서 사건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결국은 공소시효 지난 줄 알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착각이었죠. 네. 그래서 스스로 자백을 방송에다 대고 그렇죠. 인터뷰를 한 셈이 됐는데 내가 그 사건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제 사주한 자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자, 피해자가 검사 출신에 막 변호사 개업을 한 거예요. 제주에서. 당시에 이게 떠들썩했던 것이 영화 같은 걸 봐도 조폭들이 조금 기세가 오르면 검사나 경찰을 협박하는 경우가 나오죠, 영화에. 실행에 옮기는 거는 뭐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게 참 이것이 묘한 상황이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바로 직전까지 검사했던 사람이 노상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건 들고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사실은 잡았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는 그냥 증거도 없이 그냥 공소시효가 거의 흘러갔던 상황이거든요. 부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무슨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어떤 건 그 범인과 관련된 사람이 현직 경찰이었다. 범인과 관련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주경찰청에 소속된, 그러니까 지금은 간부고 당시는 이제 형사였겠죠. 지금도 현직이군요. 예, 그래서 이 관련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어떤 그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돼 갖고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가서 1999년도에 혹시 이런 여러 정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뭐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정치인들도 있고 또 관련된 이 어떤 호텔의 어떤 이권 관계도 있어 갖고 굉장히 좀 눈에 보시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제주도에는 또 관광지니까. 거기에 이권이 호텔 연결되죠. 이권 등등과. 거기에 조폭이 연결되는 이런 이거는 거죠. 정말 영화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뒤에 정치권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사업의 이권 관계도 연결돼 있을 것이다. 또 뭐 이 경찰 간부도 관여했던 정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검사 전직 검사가 사망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또 검경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검찰과 들어요. 경찰의 또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건데 극적으로 본다면 자 제주도도 넓어요. 서울보다 넓지만. 그래도 이게 범인을 못 잡을 정도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 범인 검거율은 경찰이 굉장히 높은데 당시에 왜 범인을 못 잡았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당시에 족적이나 지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었다. 현장에. 근데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것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매우 독특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수제라고 했죠. 좀 그래서 이제 칼을 만드는 장인한테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자문해 봤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러면 사실 그 선을 따라가면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유의 그 흉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수사가 됐을 텐데 그때는 그 부분이 참 모호했던 부분입니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 너무 좀 이상하다. 그래도 이상한 게 이게 수사 안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보통의 이 통상 뭐 우발적 살인이든 계획적 살인이든 우리가 뭐 마트에서 칼을 샀다. 뭐 이런 정황을 가지고 계획된 거 아니냐. 흉기를 왜 소지하고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를 늘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건에서. 근데 이 전직 검사가 사망했는데 그것도 흉기가 특별한 흉기로. 독특하다. 그렇죠. 근데 그 흉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수사 안 했다. 안 했는지 모르지 기록을 공개를 안 하니까. 수사 기록은 공개를 안 해서 알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나 상흔 자체가 너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공격을 살해할 의도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의 솜씨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쪽에 어떤 그 피의자 군들을 왜 확보 못해 용의자 군들을 확보 못했을까? 제주도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더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면 어디서든 몇 가지 근거는 더 나오지 않았을까. 자 지금 청취자 2444님 완전 스릴러네요. 소름 돋아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그 사건이 또 간혹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해외에서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자백해버린 셈이 됐는데 결국은 이 범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 청부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상부.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는데 상부가 있다. 그 상부가 조직의 보스인지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그로부터 뭔가를 청탁을 받고 뭔가를 지시를 받고 자신이 아는 누군가한테 이걸 은원인지 의뢰인지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뭐 별명이 갈매기라고 합니다. 갈매기요. 그 사람이 실행을 했고 자기는 뭐 연결해 줬다라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은 중간 연결한 거고 실행은 갈매기가 했다. 근데 그 하필 그 갈매기는 공소시효 바로 전에 또 자살을 합니다. 아이고.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범인이라고 주장되는 인물은 없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군요. 공소시효 바로 전에. 그것도 2014년도 8월이니까 바로 그게 바로 후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사실은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지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뢰했다고는 상부라고 하는 사람도 2008년에 죽습니다. 그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느냐. 그게 의문이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는 지금 이제 자백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텐데 이 지시한 의뢰인은 사망했다. 자신이 의뢰해서 실행한 자도 사망했다. 야, 이 영화로 치면요. 정말 극단적 선택이 맞아? 이런 막 의심도 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렇죠. 일반적인 이게 극단적 선택이냐, 뭐 자연사냐, 이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또 궁금증, 의문 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 재판 중인 이 피고인 말이죠. 당시 자백에 대해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영화에서나 듣던 질환이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향이고요.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얘기합니다. 병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재벌 아들인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행동을 그대로 미러링, 그러니까 거울 반사처럼 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신이 마치 그러니까 빙의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나 예. 재벌 아들이야. 재벌하는 거다. 재벌 아들의 10분으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영화에 홀리우드 영화에서 네네네 기억납니다. 맷 데이먼이 주연이었던 그게 또 원작이 알랑드롱 원작이었죠. 태양은 원작이었죠. 가득히. 네. 정확히 아시네요. 네네. 예. 그게 너무 유명한 영화인데 그렇죠. 자신은 그 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백을 한 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헛소리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겠지만 그 만약에 정말로 리플리 증후군일 가능성 프로파일러시니까 신빙성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증언과 그 사람이 또 그 탐사보도 푸는 PD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정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멀쩡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다른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주 하필 그거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평생 딱 한 번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래,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관련된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자기만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되겠느냐. 근데 이제 이것이 저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검사가 이거를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5622님은 이 사건 영화 감독이 들으면 영화 찍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 명이 지금 아마 타진 중일 겁니다. 쉽진 않겠죠.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춘재 사건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조혜숙님 질문.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그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임펄스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다중이라고 하죠. 네. 이중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공판이 오늘 17일 오후에 열린다고 하니까 보고 이 사건 흥미진진한데 빨리 범인이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 범인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자,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한 사건본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섯과자. 네, 7292님. 아니 최영일님 언제 이런 프로를 오늘부터 즐겨 듣겠습니다. 7292님을 비롯하여 3203-7572-6640-6742-8559-8900님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